한밤중이었다. 칼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거리는 눈송이 하나 없이 쓸쓸함만 가득해 보였다. 전남 양지군의 어느 작은 파출소 앞 가로등 불빛에 윤곽만 어렴풋이 드러나는 한 청년이 서성이고 있었다. 파출소 내부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 외에는 주변을 비춰주는 곳이 없었고 을씨년스러운 기척마저 감돌았다. 그 청년은 마치 결심을 하지 못한 듯 참 못듯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돌아서길 반복했다. 문득 파출소 안쪽에서 누군가 창밖을 살피는 기척이 느껴졌다. 파출소 안에는 그날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강재윤 경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29살의 젊은 경찰관이었으나 벌써 여러 해 이곳 시골 파출소에서 근무해 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지날 동안 이곳을 지켜온 터라 동네 사람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눈에 익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밖에 서성이는 청년은 낯선 사람이었다. 양지군 주민이 아닌 듯 보였고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두어 번 힐끗 본 모습으로는 몹시 지쳐 보였다. 추운 날씨에 저렇게 서 있으면 큰일 나겠는데 하고 생각하던 강재윤 경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로 다시금 청년을 살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높은 습도에 차가운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 더군다나 몇 시간 전부터 눈이라도 내릴까 예보가 있었는데 아직 떨어지지는 않아도 공기는 매서웠다. 강재윤 경장은 쉬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애써 문을 열지 않고는 있었지만 혹여 어떤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르니 경계심을 버릴 순 없었다. 파출소 앞에서 계속 서성이기만 하는 청년의 낯빛이 자꾸 신경 쓰이자 그는 결국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내었다. 문을 열자마자 쌀쌀한 겨울바람이 파출소 안으로 훅 밀려들었다. 청년도 놀란 듯 시선을 들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 사람 하나 없이 텅 빈 거리 위로 바람만 매섭게 휩쓸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강재윤 경장은 외투 자락을 움켜쥐고 청년을 향해 손짓했다. 청년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파출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차게 문을 밀고 들어오는 찬바람과 달리 파출소 내부는 히터가 돌아서 금세 따뜻함이 감돌고 있었다. 춥죠? 여기는 그래도 히터가 돌아서 견딜만 합니다. 차라도 한잔하시죠. 강재윤 경장은 탁자 위에 놓아둔 작은 전기포트를 재빠르게 작동시키며 청년을 바라보았다.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천이 뚝 떨어진 듯 손이 떨리고 볼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낡은 점퍼 한 벌만으로는 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청년은 힘이 없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다. 마음이 많이 지친 듯 보였다. 어디선가 몇 끼를 굶었는지 청년의 얇은 얼굴선은 공허한 생활을 짐작하게 만들었다. 괜찮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이 밤에 파출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나요? 강재윤 경장은 최대한 부드러운 톤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매서운 날씨도 날씨였지만 왠지 심각한 사정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시골까지 내려와 한밤중에 파출소 근처를 서성이는 이는 흔치 않았다.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차가 내리기를 잠잠히 기다렸다. 뜨거운 물이 컵 안에 담기자 김이 살짝 올라왔고 그 온기 덕분인지 청년의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입술은 여전히 파랗게 굳어 있었다. 청년은 컵을 받아들고 작게 한 모금 훌쩍였다. 따뜻함이 목으로 넘어가자 잠시 얼어붙은 몸이 풀리는 듯했다. 사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년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 어려운 듯 잠시 말을 끊었다. 강재윤 경장은 청년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얘기하도록 기다렸다. 파출소 안은 늦은 밤의 고요에 잠겨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릴 뿐이었다. 서울에서도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마땅한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곽이나 시골 지역이라면 인력이 부족해서 제게도 기회가 있을까 싶어 내려왔어요. 청년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스스로가 부끄러운지 혹은 더 이상 아무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건지 한숨이 끝도 없이 나오려는 듯했다.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아침에 빵 한 조각 먹은 게 전부예요.
그마저도 편의점에서 저렴한 걸로. 점심 저녁은 굶었죠. 이런 날씨에 하루 종일 굶었다고요? 배가 많이 고프겠네요. 강재윤 경장은 묵묵히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비상용으로 챙겨두는 간단한 식사와 간혹 교대 근무 사이에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 있었다. 그 도시락은 그날 저녁으로 먹으려던 것이었지만 이미 밤이 늦었고 더욱이 배고픈 청년 앞에 이걸 아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선 이거라도 드세요. 좀 속을 채운 뒤에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경장님 저녁이실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가볍게 요기만 하면 돼요. 그런 걱정 말고 드세요. 청년은 한사코 사양하다가 결국 허기진 배를 버티지 못하고 조심스레 도시락을 받아 들었다. 그의 손끝은 떨렸고 눈동자도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뜨겁지도 않은 음식이었지만 청년은 마치 귀한 보물을 받은 듯 감사한 표정을 지었다.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청년은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이선우, 올해 23이라고 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고아원에서 성장했다고 했다. 고아원에서 지내던 시절은 그래도 선생님들의 보살핌 덕분에 어린 마음에 약간의 안정감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시점이 되자 학비 문제와 동시에 생활고가 겹쳐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졌다. 어릴 때는 그냥 고아원 선생님들이 주는 밥 먹고 놀면서 지냈지만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제가 벌어야 다른 친구들한테도 누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선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강한 죄책감을 안고 지내온 듯 했다. 기초생활비 보조나 후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으나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모두 고등학교까지 마냥 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먼저 독립해서 자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10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6살 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했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사장 보조도 뛰고 전단지 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디서든 오래 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업장이 문을 닫기도 했고 또 때로는 돈을 떼먹히기도 했죠. 이선우는 도시락을 거의 다 비운 뒤 따뜻한 차를 또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손이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덜한 듯했다. 배가 채워지고 나자 그나마 안정이 찾아온 모양이었다. 이번엔 여기 양지군까지 오게 됐는데 인력 시장에서 혈압이 높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공사장 일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저도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혈압이 상당히 높더군요.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그마저도 살 돈이 없었어요. 이선우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불과 23 한창 혈기왕성해야 할 청년이지만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 보였다. 강재윤 경장은 잠자코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럴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다. 이선우가 파출소 문을 두드린 이유가 비단 일자리 실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 추운 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으리라. 서울까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차비도 없습니다. 여기 올 때도 편도만 겨우 준비했어요. 내려와서 일당을 받으면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싶었는데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걸까요? 이선우는 고개를 떨군 차에 눈물을 삼키려는 듯했다. 그런 그의 어깨가 떨려 보이는 건 추위 때문만이 아닌 듯했다. 무너진 자존감과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모양이었다. 아직 막차가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길에서 밤을 새우는 건 위험해요. 혹시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이선우가 빠르게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경장님께 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서 어떻게든 버티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방법을 찾아볼게요. 체력이 남아있어야 일도 찾을 텐데 무리하면 안 됩니다. 혈압도 높다면서요. 그건 맞지만 그 순간 밖에서 문득 바람 소리가 격하게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밤바람이 옅게 낮게 울리는 소리는 폐가 많은 지역 특유의 인적 드문 공포감을 자아냈다. 파출소 안쪽 창으로 흩날리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손목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가까웠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강재윤 경장은 그대로 옆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선우는
그를 쫓아가지 않고 파출소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그마한 공간에 책상 2개와 서류함, 그리고 쓸쓸하게 빛나는 형광등. 경찰관 한 명이 야간 근무를 선 이곳에서조차 이선우는 낯선 안도감과 동시에 미묘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이곳에 와도 되는 걸까? 이게 불법 침입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얽혔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강재윤 경장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선우에게 조심스레 내밀었다. 뭔가요? 이 안에 기차표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들어있어요. 제 개인 돈입니다. 공금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서울까지 막차가 곧 있을 텐데 이거 받아서 돌아가세요.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움을 간절히 바랐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금전을 받는 일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고맙긴 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가슴을 후볐다. 이선우 씨 추운 밤 거리를 헤매다 쓰러지면 더 위험해요. 혈압도 높다면서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안전한 귀가가 가장 먼저입니다. 강재윤 경장은 단호해 보였지만 목소리 속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이 돈은 저에게 갚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이선우 씨가 여유가 생긴다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받은 도움은 꼭 그 사람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고 저도 어릴 때 배웠거든요. 이선우는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세상에서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진심으로 보살펴 준 적이 없었다. 고아원 선생님들이 보살펴 주긴 했지만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니 무관심과 냉대가 먼저였다. 그와 대비되어 느껴지는 이 온기는 그야말로 낯설고도 고마운 것이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경장님 성함이 강재윤입니다. 그리고 기차역까지 제가 순찰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 시간엔 택시도 잘 없고 걸어가긴 너무 추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좀 전에 말했듯이 혈압도 안 좋은데 이 추운 날 걸어가는 건 무리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리에 사람도 없어요. 뭔가 일이 생기면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이선우는 고개를 숙였다. 돌이켜보니 단지 돈뿐 아니라 이렇게 잠시 앉아서 따뜻한 식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어 주는 이 순간 자체가 커다란 은혜로 느껴졌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이 밤거리에서 굶주린 채 갈 곳 없이 떨다가 혹여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이들은 파출소 문을 나섰다. 강재윤 경장은 운전석에 앉고 이선우는 조수석에 올랐다. 순찰차 안은 어둠 속에서 계기판 불빛이 아늑하게 빛나고 있었다. 히터가 돌아가며 조용한 공기를 덮였다. 바깥은 여전히 매서운 바람소리가 이어졌고 가로등 아래에는 먼지 같은 고운 눈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다. 차가 서서히 출발하자 예선우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다. 시골의 겨울밤은 적막하고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마저 스쳤다. 도로 양옆으로 낮게 깔린 농지와 그 뒤로 끝없이 펼쳐진 산자락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도시의 불빛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고 있는 건지 실감이 안 났다. 잠깐만요. 역에 곧 도착하기 전에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집인데 아직 문을 열고 있을 거예요. 기차 출발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을 테니 뜨거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시죠. 정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너무 신세를 이선우 씨, 이 추위에 배도 고프고 힘도 없으면 결국 서울에 도착해도 쓰러져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선우는 결국 더 이상 거절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이내 자신의 처지가 더욱 실감이 났다. 몸도 마음도 위태로운 순간 누군가의 사소한 배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순찰차는 조용히 눈발이 날리는 길을 헤치며 역 근처의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섰다. 가게 간판에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밖에서는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밝은 불빛 덕분에 친근함이 감돌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 김서린 온기가 두 사람을 맞았다. 홀 한쪽엔 난로가 타고 있었고 미지근한 공기 속에서 국물 냄새가 풍겨왔다.
가게 주인은 중년 남성으로 순찰차가 서는 걸 보고는 반색을 했다. 이 늦은 시각에 어서 오세요, 경장님. 오늘은 근무 중이신가 봐요. 네, 늦게까지 당직입니다. 혹시 국밥 2그릇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파출소 분들 오시면 언제든 환영이니까.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이선우는 조심스레 난로 옆자리에 앉았다.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기에 가게 안에 스며 있는 구수한 냄새만으로도 이미 배가 살살 뒤틀리고 동시에 마음이 간질간질해졌다.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미안하고 고마웠다. 얼른 드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강재윤 경장은 국밥이 나오자 얼른 이선우 앞에 살짝 밀어놓았다. 뜨거운 국물에서 피어나는 김이 유난히 아늑해 보였다. 한 숟가락 떠서 입안에 넣자 기름지고 뜨끈한 육수 맛이 몸에 스며들었다. 온몸이 풀리면서 이선우 눈은 문득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이런 작은 행복조차 언제부터였는지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호의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요. 누구나 힘들 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법이죠. 저도 20살 무렵에 비슷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선우는 수저질을 잠시 멈추고 강재윤 경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경장은 국밥을 휘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한창 철없을 때 저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가 결국 일자리를 잃고 몇 날 며칠을 길거리에서 헤맨 적이 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을 때 우연히 만난 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 같은 사람을 또 도와주면 된다고요. 그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받은 친절과 은혜를 어떻게든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으니까. 물론 세상을 다 구할 순 없지만 그냥 내 앞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주려고 애쓰죠. 이선우는 경장의 말을 곰곰이 씹으며 국밥을 먹었다. 국물 한 모금조차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순간순간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듯했다. 비록 밖에는 뼈저린 추위가 몰아치고 눈발이 점차 거세지지만 이 국밥집 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식사를 어느 정도 마쳤을 때쯤 강재윤 경장은 시계를 확인했다. 막차 시간 다 돼 가네요. 얼른 가야겠어요. 이선우는 남은 국물을 서둘러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계산을 하려 손을 뻗자 경장은 재빠르게 가게 주인에게 돈을 건넸다. 식사 잘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선우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다. 겨우 지포 5분 후 순찰차는 양지역 앞에 도착했다. 역사는 시골답게 규모가 작았고 이미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았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매표소에서 기차표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선우는 이 돈은 꼭 나중에 갚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하지만 경장은 아무 부담 갖지 말라고 거듭 말했다. 그저 잘 가요.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전화해도 좋습니다. 라는 말만을 남겼다. 그러면서 작은 메모지에 자신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건넸다. 기차가 서서히 플랫폼에 들어올 때 이선우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경찰 제복 차림으로 서 있는 강재윤 경장이 환한 불빛 아래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가족처럼 따뜻한 미소였다. 이선우는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뒤이어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 아니, 또 누군가를 돕겠다. 그날 밤 기차 안에서 이선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깜깜한 밤 풍경이 휙휙 지나갔지만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사회에 대한 분노나 절망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의지 하나에 집중했다.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돈과 한 끼 국밥이었겠지만 이선우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서울에 돌아온 뒤 이선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처럼 무작정 공사장을 전전하기보다는 몸 상태를 관리하며 제대로 된 알바부터 찾았다. 편의점 야간 알바가 구해졌고 주간에는 무료 취업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자투리 일이라도 했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해서 내 길을 찾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 예전 같았으면 몸이 힘들고 잠이 부족하면 포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았다. 추운 겨울밤에 그 파출소와 국밥집에서 느꼈던 온기가 떠오를 때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북돋웠다. 시간은 흘러 몇 달이 지났다. 그 사이 편의점 야간 근무로 모은 작은 돈으로 오래된 중고 노트북을 사들였다. 당장 혈압약도 사야 했지만 다행히 지역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약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생활비를 아껴 노트북을 마련했다.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컴퓨터가 생기자 할 수 있는 일이 폭넓어졌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독학으로 쇼핑몰 창업 관련 자료를 뒤지고 틈틈이 마케팅 공부도 시작했다. 당장은 몇만 원도 아쉬운 처지였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4시에 퇴근하면 2시간 정도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다. 아침 6시에 잠깐 눈을 붙인 뒤 낮 12시에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었고 오후 6시면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힘들고 지친 시간이었으나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만으로 버텼다. 한 달, 2달, 반년이 훌쩍 지나자 그는 드디어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열게 되었다. 처음엔 취급하는 물건이 대단치 않았다. 생활용품 몇 가지를 온라인 도매로 사다 판매하는 시기였다. 당연히 초기에는 적자가 계속됐다. 하루에 주문이 한두 건도 안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선우는 그런 실패에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객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꼼꼼히 읽고 불만사항을 메모해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정확한 재고 관리를 위해 엑셀을 익히고 배송 오류를 줄이려 포장 과정을 일일이 기록했다. 조금씩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더욱 치열하게 정보를 찾아 공부했다. 1년 뒤 작은 성과가 눈에 보였다. 월세방 하나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편의점 알바로 벌 수 있는 금액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이선우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작은 수첩에 감사일기를 적었다. 첫 장에는 언제나 전남 양지군 파출소에서 나를 살려준 강재윤 경장님께 감사하다는 문장을 빠뜨리지 않았다. 때때로 이선우는 주머니에서 그때 받은 메모지를 꺼내보았다. 그 위에는 경장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직은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진짜로 괜찮아졌을 때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싶었다. 2년이 지나자 이선우의 쇼핑몰은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자금 흐름이 좋아졌다. 하루하루가 벅차게 행복했다. 물론 고생은 계속됐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견디는 힘이 달랐다. 빚이 있으면 빨리 갚고 싶고 은혜가 있으면 더더욱 보답하고 싶다. 이 생각이 모든 의욕의 원천이었다. 그렇게 5년, 6년인 보인이 흐르고 어느덧 이선우는 28, 29이 되었다. 쇼핑몰 매출은 계속 성장했고 운이 따라주는 면도 있었다.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플랫폼에도 진출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으나 매출이 뒷받침되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결국 10년쯤 지난 어느 날 이선우는 드디어 회사 대표로서 연 매출 수십억 원을 달성하는 중견 사업가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어떻게 일이 빠르게 성공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노력했고 무엇보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세월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그 사이 이선우는 꾸준히 고아원 후원을 해왔다. 자신이 어린 시절 지냈던 곳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다른 고아원도 찾아가 필요한 물품을 기부했다. 또 청년 창업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부끄럽지만 저도 한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이가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자리한 그 다짐이 있었다. 언젠간 꼭 전남 양지군으로 돌아가 그날의 은혜를 직접 전해야지. 열해가 흐른 뒤 어느 겨울, 이선우는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사업이 안정된 지금 잠시 짬을 내어 양지군을 찾기로 결심한 것이다.
날씨 역시 한겨울로 치닫고 있어 10년 전 그날처럼 혹독한 바람이 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였다. 양지군에 도착한 그는 먼저 파출소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다. 혹시나 아직도 그 파출소에서 강재윤이 근무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그 시골 파출소 앞에 섰다. 이젠 바뀌었으려나. 눈에 보이는 파출소 외관은 10년 전보다 약간 정비된 듯 했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젊은 경찰관이 마주 보았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예전에 근무하시던 강재윤 경장님, 지금도 계실까요? 그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반갑게 답했다. 아, 강재윤 경장님이면 지금은 승진해서 강재윤 경감님이 되셨습니다. 작년에 광주 북부경찰서로 발령받으셨는데요. 짧은 대화 끝에 이선우는 강재윤 경감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차를 몰아 광주 북부경찰서로 향했다. 도로에 쌓인 눈은 아직 얕았지만 하늘은 흐릿해 이내 눈이 내릴 듯 회색빛이었다. 마치 열해 전 긴밤을 상기시키듯 이선우는 차 안에서 여러 생각에 잠겼다. 경감이라니. 10년 전엔 경장이었는데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10년 만에 만나는 은인. 그동안 한 번도 전화나 편지를 보내지 않은 자신이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성공해서 오겠다던 마음이 너무 컸던 걸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꼭 감사 인사를 전해야지. 광주 북부경찰서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 이야기하자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잠시 긴 복도를 지나 기다리던 중 익숙하면서도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 나타났다. 예전과 똑같은 눈매였지만 제복 어깨엔 경감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다. 혹시 이선우 씨 강재윤 경감은 그대로 이선우를 알아보았다. 세월이 흐른 만큼 이선우의 모습도 달라졌음에도 그날 밤 파출소에서 청년을 보살피던 기억이 선명했던 모양이었다. 이선우는 한껏 목이 메어 순간 말문을 잇지 못했다. 경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었다. 마치 가족과 재회하는 듯한 따뜻함이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옛날 생각도 날 겸 국밥집에라도 갈까요? 강재윤 경감이 웃으며 제안했다. 이선우도 반가움에 두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고 싶네요. 그때 국밥집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직도 가끔 양지로 갈 일이 있으면 들르는 집이죠. 혹시 지금도 변함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에서 잠시 업무 관련 수속을 마친 뒤 두 사람은 한 채 올라타 양지군을 향해 출발했다. 계절은 또 겨울 하늘은 어슴풀에 눈을 예고하는 색깔이었다. 차 안에서 이선우는 지난 10년간의 일을 차분히 들려주었다. 편의점 알바에서 시작해 인터넷 쇼핑몰을 키워온 과정 현재는 직원이 20명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 그 사이에 고아원 후원원과 청년 멘토링에 매진해왔다는 사실까지. 강재윤 경감은 경청하며 중간중간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다. 결국 모든 건 스스로 일어선 덕분이죠. 제가 한 건 대수롭지 않은 도움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선우 씨를 보며 다시 느낍니다. 경찰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바이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저에겐 그날 밤의 작은 친절이 정말 전부였어요. 그때 만약 경감님을 못 만나서 파출소 앞에서 밤을 새웠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체력도 정신도 바닥이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이선우는 운전 중이라 조심스레 시선을 신경 쓰면서도 목소리만은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다. 1시간쯤 지나자 열해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좁은 길과 옛날 건물이 드문드문 서 있는 거리, 그 가운데 국밥집 간판이 반갑게 빛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전보다 조금 개조되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였다. 주인이 바뀌었는지 중년 아주머니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국밥 2그릇 부탁드립니다. 뜨끈하게요. 이번에는 이선우가 앞장서 말했다.
열해 전 그 추위를 뚫고 들어왔던 순간이 생생히 떠올라 목이 저릿했다. 그때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누군가를 대접할 여유가 생긴 것이다. 자리에 앉자 금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국물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의 뜨끈함이 온몸을 감싸며 마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들었다. 변함이 없네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다시 여기 오리라곤 몰랐습니다. 한 숟가락 국물을 떠먹는 순간 이선우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1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꾸게 되었던 자리. 이번에는 국밥을 대접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경감님 덕분에 승진도 하고 광주에 정착했습니다. 늘 현장에서 사건 내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지만 이선우 씨 같은 분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지죠. 제가 경찰을 택하길 참 잘했다고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정말 보답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아니에요. 저는 이미 큰 보답을 받았어요. 강재윤 경감이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이선우 씨가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도 뭔가 더 하고 싶습니다. 만약 경감님 주변에 힘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결해 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현장 일을 하다 보면 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을 만나니까. 그때 꼭 부탁드릴게요. 국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바깥 유리창 너머로는 새하얗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희미했던 눈발이 굵어져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거렸다. 열해 전 그날 밤도 이렇게 갑작스레 눈이 내렸었다. 그때의 추위와 절망을 생각하면 이선우는 지금의 풍요와 따뜻함이 정말 꿈만 같았다. 가게를 나올 때 이선우는 주인에게 먼저 계산을 하려고 살짝 다가갔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경감님.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 이게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나도 편하게 얻어먹을게요. 강재윤 경감도 미소 지으며 물러섰다. 그 얼굴에는 예전 그대로의 자상함이 배어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눈발이 이미 은근히 쌓이기 시작했다. 길가에 소복이 쌓인 하얀 눈을 보니 이선우는 그 시절 파출소 앞에서 얼어붙었던 발끝이 떠올라 조금 울컥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마음을 다스렸다. 이선우 씨 정말 멋있어졌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삶에 지친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또 힘든 사람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정말 모두 경감님 덕분입니다. 그때 만약 파출소 문을 안 열어주셨다면 전 아마 큰 사고를 겪었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바뀌었죠.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살아보니 더 실감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친절이 때로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저도 다시금 배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싶어서 여러 사회복지단체와도 협력 중인데 경찰과 협력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그런 식으로 함께 협력한다면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많아질 겁니다. 두 사람은 파출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옛 기억을 되살리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희망과 감사가 그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선우는 준비해온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제 명함하고 회사 브로슈어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협업을 논의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건 작은 정성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전에 경감님이 내밀어 주셨던 그 봉투 기억하시죠? 저도 같은 뜻으로 꼭 필요한 분을 만나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저에게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든 할게요. 강재윤 경감은 봉투를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이미 열해 전 자신이 했던 행동이 떠오르면서 묘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이선우 씨가 누군가에게 같은 손길을 베풀려고 하다니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광주 북풍경찰서로 되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도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듯했지만 차 안에는 포근한 공기가 맴돌았다. 어느새 짧았던 겨울해가 저물어 어둑한 하늘이 도로 위로 깔려 있었다. 경찰서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선우와 강재윤 경감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오늘 반가웠어요, 이선우 씨.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가끔씩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젠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주차장에 시동을 켠 차가 조용히 빠져나갔다. 강재윤 경감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열해 전 파출소 앞에서 추위에 떨던 앳된 청년이 이제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시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 인연이란 게 참 놀라워. 경감은 제복 깃을 여미며 그렇게 되뇌었다. 마음 한구석이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 이선우는 정말로 광주 북부경찰서 측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때로는 경제적 지원, 때로는 일자리 알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 보았다. 강재윤 경감 역시 부서 내 동료들과 힘을 모아 도움이 절실한 상황을 파악해 이선우 측에 요청했다. 그렇게 작은 선행이 점차 퍼져나가며 주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신문기사 한 모퉁이의 지역경찰과 청년사업가의 따뜻한 협업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나왔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으며 누군가는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또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어느 겨울밤 양지군 파출소 앞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한 청년의 운명을 구하고 그 청년은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강재윤 경감은 여전히 현장에서 시민들을 돕고 이선우 대표는 더 많은 후원을 펼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을 돕고 있었다.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결국 한마디로 귀결된다. 누군가의 잠깐의 온기가 다른 누군가의 긴 겨울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더욱 넓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잊히지 않는 그날의 눈발뼈 시린 추위, 그리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이선우에게 그것은 인생을 바꿀 만큼 특별했다. 열해가 지난 지금은 결코 결핍과 절망만으로 얼룩진 날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밤에 피어난 작은 연민과 배려가 마치 봄눈 녹듯 온 세상을 녹여줄 수 있는 힘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제도 겨울이 되면 양지군에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어딘가에서는 하얀 눈이 내릴 것이다. 추위에 떨고 있는 또 다른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 누군가가 우연이라도 파출소 문을 두드린다면 그 작은 친절이 다시금 반복되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터이다. 세상은 그리 간단치 않고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만 강재윤 경감과 이선우 대표의 이야기는 말해준다. 결국 작은 온기 하나가 누군가에겐 살아갈 용기가 되어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용기는 또 다른 이들에게 번져나가 밤이 길고 추운 겨울이라 해도 언젠가 따뜻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든다고. 곡의